자, 이번 단에서는 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특성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단어는 첫 번째로 세포의 발견과 연구,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마지막으로 효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룰 부분은 세포의 발견과 연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세포에 대해서 그 세포를 발견하게 된 경위와 그다음에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발견하게 된 것은 1665년에 영국의 로버트 훅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죠. 로버트 훅이 1665년에 발견을 했고, 로버트 훅이 처음에 코르크 조각을 관찰하다가 여러 가지 벌집 모양으로 된 작은 칸막이로 된 구조를 발견하고 세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이거는 세포가 아니라 죽은 세포의 세포벽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는 것이 연구된 것은 독일의 생물학자인 슐라이덴 그리고 슈반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동물과 식물이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 이후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르호가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세포설이 정립이 되었는데, 이 세포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는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이다.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 기존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를 세포설이라고 합니다. 자,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미경, 그렇죠? 현미경을 가지고 세포를 연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분해법, 자기 방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 배양법 등을 통해서 세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로 현미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제 그 중에서 광학현미경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광학현미경은 여러분 실험실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듯이 빛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현미경이 광학현미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통해서 가시광선을 이용한다는 게 광학현미경의 장점이죠. 현미경의 성능은 주로 배율과 해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해상력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매우 가까이 거리에 있는 두 개의 점이 확실하게 두 개의 점으로 분리돼 보이는 최소한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광학현미경의 해상력이 약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전자현미경은 0.2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비교해 볼 때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세밀한 구조를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죠. 해상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의 종류를 보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광학현미경, 그죠? 염색을 해야 세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치현미경은 염색을 하지 않아도 세포를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세포를 볼 수 있는 좋은 현미경이고요. 형광현미경은 세포 내에 형광 물질을 두어서 세포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을 관찰하는 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이 전자현미경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자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상력이 0.2 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전자현미경은 크게 두 가지로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이 있는데, 주사전자현미경은 3차원적인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세포의 표면이나 외부 형태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고, 반면에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료의 단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세 개의 상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동일하게 400배 근처지만 광학현미경에 비해서 전자현미경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세포 분해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미경은 세포 소기관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지만 기능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포 분해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포 분해법을 이용해야 되죠. 세포 분해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처음에 첫 번째로 조직세포를 분쇄하죠. 조직세포를 분쇄할 때는 균지기를 넣고 얼음이 있는 곳에서 조직세포를 분쇄하게 됩니다. 이때 조직세포에 얼음을 두게 하는 이유는 균질기에서 나오는 열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조직세포 내에 있는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얼음이 있는 곳에서 조직세포를 부수게 됩니다. 이렇게 부순 세포들을 모여서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하게 되는데, 원심 분리기로 분리할 때 최초에 천지로 10분 정도 돌리고 나면 핵과 세포 찌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상층부 부분을 다시 2만주에서 20분을 돌리고 나면 미토콘드리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과 내부막의 조각들이 침전이 되고, 마지막으로 리보솜이 침전이 되죠.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무게를 따져보면 세포 핵이 가장 무게가 크고, 다음으로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막, 리보솜이 가장 가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세포를 분리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나오지만, 만약에 식물세포를 분리하면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데 엽록체가 추가되죠. 엽록체는 요 사이 핵과 미토콘드리아 사이에 엽록체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방사법이 있는데요. 세포 내에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자기방사법입니다. 이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을 사진 필름에 쪼여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이용해서 방사선을 검출하는 방법이고, 여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S35 같은 경우는 S35로 표시되는 아미노산을 세포에 주입하고 추적하면 단백질이 어디에서 합성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런 경로를 밝힐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방사법은 이 물질 대사 경로를 밝히는 연구, 그 다음에 또 여기 세포 분열이나 유전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자기방사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방사법을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포 내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물질을 분리한 다음에 그 위에 X선 필름을 얹어서 X선 필름을 현상하고 나면 그 위에 방사성 동위로 표시된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있던 물질과 이 필름을 비교해 보면 어디에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 자기방사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염색체, 검게 아주 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방사능 부분을 나타내고요. 옅은 부분은 우리 그 염색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포를 연구하는 마지막 방법은 조직배양법 또는 세포배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생물체에서 떼어낸 조직이나 세포를 양분이 포함되어 있는 배양액 배지에서 무균 상태로 기르는 것, 이거를 조직배양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조직배양법을 통해서는 세포 분열이나
세포의 분화 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을 바꾸면 특정 환경이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죠. 이 조직배합법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희귀식물 복원에 이용을 하거나 또는 호르몬, 항체 같은 생물의약품의 대량 생산에도 이용이 되겠습니다.